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오늘 2심에서는요, 징역 3년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부친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자, 오늘에 있었던 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윤희숙 의원 건입니다. 나는 임차인이다. 이 연설로 유명세를 얻었었죠. 초선입니다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까지 생겼는데 부친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대권 도전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 부친의 이 땅과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본인이 어떻게 할지 앞으로 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후폭풍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유로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 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치예요? 진짜 필요해요. 한마디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 혹시 윤 의원이 KG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네,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런데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의혹에 대한 검증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종건 평론가님,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까? 일단 전수조사부터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3월달, 그야말로 굉장히 폭풍이 불었죠. 이 폭풍이 불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 폭풍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슈를 좀 모면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 권익위에 조사를 받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은 그러려면 차라리 이것을 다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검찰은 스스로 나서서 이 모든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권익위는 그럴 권한이 없지 않느냐라고 공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그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를 했고, 그래서 6월달 더불어민주당의 12명의 의원이 이제 연루 의혹을 받고 탈당 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어떤 그 이후에 이제 압력을 국민의힘에 가하자 국민의힘도 역시 권익위에 이제 이 정보를 다 공개를 했고, 그래서 권익위가 이제 발표를 한 게 12명을 발표했고 열린민주당은 1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12명에 대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은 12명은 모두 다 이제 탈당 권유를 하고 또 출당 조치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 중에서 6명에 한해서는 혐의를 이 탈당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을 비롯한 6명은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전격적으로 자신이 의원직 사퇴를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근데 여권에서 지금 일부 제기하는 의혹들, 그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몇천 평의 땅을 그 어르신께서 구입을 했다는 건데 80세가 된 분이 수천 평을 농사 짓기 위해서 구입했다는 게 일단 납득이 안 가고요. 보통 80세 정도 되면 오히려 가지고 있던 농지를 처분을 합니다. 이분은 서울 사시면서
세종시에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냈고 농어촌 공사의 위탁 영농으로 경작경명을 피했거든요.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네. 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제기. 나이가 80세. 그러니까 당시 취득할 때는 아마 79이었을 겁니다. 그 나이에 수천 평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한 게 타당한 거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세종시는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했기 때문에 살았던 지역입니다. 거기 땅을 사면서 딸에게 말도 안 했을까? 이런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또 기관이기 때문에 산단을 지을 때, 산업단지를 지을 때 KDI가 그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고 그걸 활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윤 의원이 투기를 조장하거나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입니다. 자, 차재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혹 제기요? 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산 땅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이 영농을 위해서 땅을 샀다고 하지만 서울에 계신 분이 만약 영농을 위해서 땅을 산다고 한다면 서울 인근에 사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세종시의 땅을 샀다. 그런데 그 산 땅이 일반 그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일반 뭐 국가 산단이라든지 일반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개발 이익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땅이고 실제 지금 부친이 사고 난 뒤에 지금 땅값이 지금 그 시세 차익으로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8억 정도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세가 한 18억 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한 5년 사이에 그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서 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교롭게도 세종시에 이 땅을 살 때 바로 윤희숙 의원이 이 세종시에 그 위치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과의 그런 인간관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인 증거들은 아직 뭐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상당히 일반 국민들의 그 시각에서 봤을 때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거는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뭐 잠깐이나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고 한다면 뭐 이 정치권에서 떠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국민의 대표를 했던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자 방송인 김어준 씨 바로 또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냐, 강제로 땅 사라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시세 차익을 30억 원대로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부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누가 땅을 강제로 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땅 시세가 저희가 어제 현지 부동산 몇 군데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호가가 150에서 165 정도 돼요. 호가 150으로 계산하면 시세 차익이 30억이 넘습니다. 실거래가는 이것보다 나을 수 있죠. 그래도 10억, 20억대는 훌쩍 되는 시세 차익이 지금 예상되는데 왜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언론은 왜 이걸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의 품격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네, 뭐 호가로 계산해서 시세 차익 30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호가와 또 실거래가는 좀 다를 텐데 그렇게 계산을 했네요. 자, 이도하님 어떻게 보세요? 이 해명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예. 일단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이제 가정사를 좀 밝혔어요. 네. 본인의 개인사를 밝히면서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 과정에 아예 호적이 따로 돼 있었고 독립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재산 운용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일정 기간은 좀 소원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KDI에 근무했기 때문에 뭐 예타 과정을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내부 정보를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박수영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대신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고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이제 행정부지사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주변에 일반 산단이 4개 있고 국가 산단이 하나가 있는데 일반 산단에 대해서는 예타를 KDI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국가 산단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
들어서서 예타 결과가 나왔다. 네. 그리고 예타와 관련돼서 KDI에선 따로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서 하고 내부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기 때문에 뭐 기재부나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더라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업무는 윤희숙 의원이 이제 KDI에 있을 땐 재정복지 담당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고 네. 이 예타 결과도 이 정부 들어서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YTN에서 윤희숙 의원의 모친이 인터뷰를 해요. YTN하고. 예. 근데 모친이 하는 얘기가 딸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혹 제기를 하지만 산단과 관련되고 KDI 내부 정보와 관련된 거는 뭐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른 부분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 예. 부분이 이제 부친이 땅을 많이 샀다. 이건 좀 땅을 많이 사신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만 윤희숙 의원과의 관련설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79 되신 분이 세종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 세종에까지 가서 8억 원 정도를 들여 땅을 샀다. 그것도 좀 큰 규모의 수천 평 되는 걸 샀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갔을 때 딸이 그걸 몰랐겠느냐. 그리고 호적이야 따님 같은 경우에 결혼하면서 이제 보통 파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과는 무관하게 가족 간에 뭐 소통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제 이제 윤 의원이 아버지와의 관계 좀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유로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관계가 의절했다라는 얘기를 들리는데 의절이요? 아닙니다. 관계가 한참 소원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보통의 부녀 관계입니다. 경찰 조사가 있으니 성실하게 아마 조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또 이 아버님 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네, 한때 소원했지만 지금은 보통의 부녀 관계다. 하지만 아버님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 부친이 농지를 매입한 이후에 산업단지가 연달아 들어섰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윤 의원 동생 남편, 그러니까 제부죠. 제부가 과거 청와대 행정관, 기재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던 점을 언급하면서 농지 매입에 내부 정보가 활용될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지금 됐습니다. 그 당사자는 펄쩍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과거 제부의 과거 청와대 행정관 그 경력까지 지금 거론된 것은 우선은 본질적인 것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을 다뤄야 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가족사 아버지하고 소원했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제는 사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이 세종 옆에 유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이곳의 땅가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 있는지, 투기가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치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족까지 거론한 부분에서는 국민권익위에서 가족까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다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의서까지 제출하는 그 분위기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에도 이런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면은 우선 2016년도에 땅을 샀는데 70 넘은 아버지께서 3,300평의 땅을 농사를 짓겠다라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국민 시각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권익위에서도 5년 동안 그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지금 법적으로는 절차는 다 했다고 합니다. 영농계획서, 취득 자격증 증명을 다 획득을 한 다음에 위탁 경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 한마디로 저희 옆 동네에서 돈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위탁 농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투기한 어떤 그런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미래산업단지 앞에서도 말씀 주셨죠. 미래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거의 1km,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이분은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다. 이거는 들여다보면 됩니다. 국세청에서요. 조사만 하면요. 그때 당시에 거의 8억 정도 넘게, 원래는 2억대였는데 4억이나 더 주고 8억대 좀 넘게 이걸 구매했는데요. 이건 계좌가 맞는 것인가, 아버님 계좌에서 흘러간 것인가, 이건 국세청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사표를 제출하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하나하나 낱낱이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사퇴하는 것과 조사하는 것과는 또 별개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범죄 혐의가 있으면 특수본이 지금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본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할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그 부분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자, 근데 제부라는 분은 자신의 의혹이죠. 자신이 이제 청와대도 있었고 기재부도 있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땅 산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 한 달 반 있었고 기재부 보좌관 한 1년 반 정도 했고 그 이후에 장인이 땅을 구입했는데 전혀 사전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언론 보도가 억측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희숙 의원의 이 사퇴라고 하는 행위가 지금 하루 지나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지금 상황에서 구분해 봐야 될 게 지금 제기되는 언론에서의 보도가 의혹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게 권익위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본에서 굉장히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 수사의 결과와 수사의 내용이 나오면 그때 만약에 부친의 이 농지 매입이 투기성이 있었고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그때 가서 정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단지 의혹 수준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되면서 막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나오면서 부친의 농지 매입의 부도덕성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윤희숙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또는 같은 지역에 있었던 세종의 KDI의 부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에타 등등해서 사전 정보를 누설했거나 하는 등등의 이제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구분돼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5년 전부터 호적을 분리해서 독립된 가계를 이루고 살았던 부친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윤희숙 의원 말로는 부친이 세종에 그 토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권익위 조사기관 중에 7월 중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부친의 독자적인 경제행위 또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윤희숙 의원은 몰랐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윤희숙 의원의 직접적인 어떤 불법행위나 도덕성과는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저는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윤희숙 의원 개개인의 아버지의 상업행위와 투기행위와 관련돼서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건 다음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건 윤희숙 의원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만 그건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갖가지 의혹이 나오면서 어제 있었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에 대한 평가가 너무 희석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어떤 경우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온갖 뇌물 의혹, 비리 의혹, 성추문 이런 갖가지 의혹 속에서도 어떤 여야 국회의원도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의원직을 버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바로는 윤희숙 의원은 자기는 몰랐지만 부친의 농지 매입과 관련된 정말 의혹이 제기되는 그 수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높은 도덕성에 맞춰서 자기 스스로가 몰랐던 것이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가장 높은 의원직 사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윤희숙 의원의 개인적인 성정이나 성격으로 보거나 그동안 살아온 것을 봤을 때 저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로 인한 논란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책임을 지금 의원직 사퇴로 던졌다는 면에서는 그 진정성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윤희숙 의원이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의원직을 던질 정도의 강한 결기를 보여준 측면은 저도 상당히 평가하고 싶은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진짜 진정성을 하려고 한다면요. 윤희숙 의원이 자신이 어제 해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보통의 부녀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통의 부녀 관계라고 한다면 7순 노인, 거의 8순이 다 돼가는 부친이 상당히 먼 외지에 이 거액을 투자해서 땅을 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의 부녀 사이가 몰랐다는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는 사실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을 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직접 경작을 못하니까 임대인을 통해서 지금 주는데 지금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의 이 위치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세종시였다고 한다면 지금 부동산의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높여왔던 사실 보수 진영의 정책 통이 이 지금 세종시의 이 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하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의 윤희석 의원이 상당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던 그 전문가의 이 눈높이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맞는 행위일까라는 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윤희석 의원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버지가 공무원인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지의 평소 삶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통의 부녀 관계에서 아버지가 지금 세종시의 땅을 샀다고 했을 때 아버지 이거는 잘못하면 이 지금 이 장남의 앞길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지금 부녀 관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금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지만 저는 사실 이 윤희석 의원에게 상당히 한호를 해왔던 적잖은 국민들이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의 예.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그 허탈감 또 더 나아가서는 네.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작년에 윤희석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을 했던 부분이 이 지금 이 국회의원이라는 분도 전세를 살고 있고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그 나중에는 또 임차인이면서도 또 임대인이라는 부분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석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산 땅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익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나는 의원직만 던지고 나가면 된다는 식의 이 대응 자체가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한테 네. 윤희석 의원이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윤 의원이 알게 된 게 이제 지난번 조사 때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매입했을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그게 이제 위탁 경영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여하튼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KDI 근무 경력 그리고 세종시라는 점 나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이 사퇴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사퇴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고민 좀 깊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과연 통과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우원식,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직 사퇴를 하려면 이제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직 사퇴서가 통과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해야 되는데 형이 확정되면 모를까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 전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거든요.
자, 이도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회의에서 뭐 당론을 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 무기명 투표예요. 인사랑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결과를 모르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은 이걸 잘 안 해요. 제명이나 이런 부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를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원영 의원 그 비례인데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을 받았죠. 뭐 이분도 목소리를 높이던데 네. 의원직 사퇴하신다면서 사퇴 여부를 왜 민주당에 떠넘기냐고 비난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국회법 절차를 국회의원이 잘 모르시나 봐요. 회기 중에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떠넘기는 게 아니라 아니 본인들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어서 아는 거지. 뭐 떠넘기는 게 아니니까 이 적절한 비판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아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그만이냐라고 하셨지만 제가 국회의원을 해본 입장에서 그 국회의원직 내려놓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혹만으로 사퇴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일정 부분 본인은 이제 가족들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고 본인이 어떤 이제 과정인지 수사가 지금 진행되면 알려지겠죠.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특수본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어물쩍 하겠습니까? 아주 공정하게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단과 좀 전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결단과 또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 책임질 게 있으면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유희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 부분은 저는 뭐 결국 본인 하기 나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현역 의원이 이 지금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이것이 국회에서 가결된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입장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당 의원들도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지금 탈당 권유를 받고 있지만 지금 그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당 권유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이 지금 유희석 의원의 사퇴서를 이거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말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국민의힘이 안건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론으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 지금 국회의원은 회기 때는 이렇게 지금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지만 비회기 때는 의장의 결정에 의해서 또 사퇴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의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보통 경우도 비회기 때는 의장이 이렇게 이 직권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희석 의원이 자신이 진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해서 지금 당장부터 그러면 자기한테 오는 세비 다 반납을 하고 그리고 자기 보좌진 다 해임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예 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내비칠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회기 중에 본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회기 중에 어떤 식으로 의장단의 결단으로 뭐 처리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희석 의원이 앞으로 이 특수본의 수사 결과 같은 걸 다 보고 난 뒤에 본인이 정작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때는 본인의 의지만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결국 유희석 의원에게 달렸습니다. 예, 이제 곧 정기국회여서 이게 100일 동안 회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저는 이 전수조사 논란입니다. 저는 모든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리고 국회에서 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과정에서 언제나 집권 여당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하자. 즉 국회의원들 전부 전수조사하자.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의 그 아들딸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또 그 진영에서 이야기한 게 그럼 국회의원 다 전수조사하자. 아들딸. 이 전수조사가 마치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오늘 이야기되는 게 유희석 의원의 부친 논란이 지금 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입니까?
사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LH 사건 때 네. LH 이 공무원들이 아까 준공무원죠. LH 이 공사 직원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신도시와 관련돼서 투기 의혹을 한 것이고 이것이 점점 확산되면서 혹시나 권력과 관련된 그런 비리들이 있느냐 여기까지 왔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하자로 하면서 완전히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됐냐면 국회의원들이 과연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지금 방향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KDI 전수조사 얘기 나오고 있죠. 무슨 상황만 되면 그다음에는 계속 전수조사로 돌아갑니다. 이게 마치 죄가 있는 사람이 돌로 저 여인을 쳐라. 거의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수조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앞서서 전수조사 얘기도 나왔고 LH 의혹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시작을 보시면은 LH 의혹으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LH 의혹으로 시작해서 지금 출당 조치까지 일어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전수조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KDI도 마찬가지 의혹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시키는 위해서는 그 위치라든지 개발 그런 여러 가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독점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의혹이 시작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여론을 보고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어떤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만약에 이거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전수조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원영 그 의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윤희숙 의원의 아버님하고는 이렇게 좀 관계가 저는 이거는 좀 비교하기에는 대상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획부동산에서 어머니께서 양이원영의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쪼가리 지분을 산 부분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출당 조치가 되어서 지금 무소속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같이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의원직을 먼저 이렇게 던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앞서서도 진정성 있는 사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교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의원직을 내려놓던지 말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그럼 왜 이랬을까 봤을 때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의구심인데 아마도 지금 많은 여론에 시달리고 그러면 국회의원직에 있으면서 여론에 시달리고 그랬을 경우에 아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좀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은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희숙 의원을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 평가로는 의원직 사퇴 관련해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조만간 짐 뺄 겁니다. 빼고 출근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어제 저는 윤희숙 의원이 했던 정권 교체 걸림돌이 될 만한 빌미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겠다는 이야기의 진정성을 좀 믿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여야 그 어떤 정치인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은 도덕적 기준이 너무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막말과 쌍욕을 해도 되고 또 이런 나쁜 비리 의혹에 사로잡혔어도 그냥 또 정치인이 그냥 넘어가는 식이어서 윤희숙 의원 스스로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에 자기가 맞추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몰랐던 아버지, 부친의 농지 매입과 관련해서 조그마한 사소한 의혹만 나와도 나는 최고의 책임을 지겠다는 전 진정성으로 충분히 이 얘기를 하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방을 빼고 짐을 싸서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게 의원직 사퇴서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거냐 말 거냐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수사 결과에 따를 겁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만에 하나 윤희숙 의원이 사전에 인지를 했다거나 아니면 개입한 정황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게 면피용 꼼수가 되겠죠, 사태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말 몰랐던 것이고 높은 수준의 정치인으로서 도덕적 기준을 위해서 결기 있게 스스로가 벌인 거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민주당에서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이 잠시 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수사 회피가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대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가족은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거다 본인은 물론이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자신은 관여한 바 없고 수사 과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모든 자료 다 투명하게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퇴와 관련해서 쇼라고 비난하지 말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결해서 사퇴를 완성시켜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하튼 국회의원 자격을 갖고 수사를 받는 것과 없이 받는 게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원직 사퇴라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고 또 헌법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규정이 있다는 점 이런저런 게 있는데 윤 의원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밝혀서 뭐 아닌 걸 가지고 비난받는 일도 없어야 될 거고 있는 일 가지고 또 덮이는 그런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잣대가 똑같이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소식들이 오늘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가석방이 됐었죠. 근데 오늘 보석이 됐었죠. 근데 오늘 2심에서 형량이 징역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석 결정 취소해서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두하 의원님. 1심과 2심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라고 하고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다른 2명의 공범이요. 웅동학원의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채용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의 돈을 받고 두 명한테 교사 채용 예정자한테 시험지하고 답안지를 빼돌리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공범들에 대해서는 심부름한 사람들이죠. 이 돈을 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돈 심부름한 2명에 대해서 한 명은 징역 1년 6월, 한 명은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웅동학원의 그 소유주와 이제 특수 관계죠. 어머니가 모친이 이사장이고 본인이 사무국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나와서 다른 공범, 채용 비리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왜 징역 1년밖에 안 나오냐 이랬는데 네. 학교에 업무 방해만 했다. 예. 그리고 범인을 도피했다거나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유죄가 인정이 안 됐는데요. 항소심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이제 거짓 소송을 제기해서 그 50억 원의 채권을 이제 확정 판결로 받아서 그 부분을 담보로 제공해서 자기 그 재산, 자기 채권 자기가 사업할 자금을 14억 원을 융통해가지고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다 해서 배임 미수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를 2명을 돈을 받고 채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도 유죄가 추가로 인정이 되고 또 학교의 업무 방해도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이 확정됐고요. 예. 공범 중에 한 명한테 300만 원을 주면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범인 도피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공범보다 1심 형량이 낮아서 당시 김미리 부장판사가 1심 판결을 했는데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2심에서는 좀 달라진 점이 있었거든요. 자, 이종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때 첫 판결 났을 때 사람들이 좀 이게 좀 형평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공범은 지금 3년형을 받았는데 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의 동생은 1년형.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항소심에서는 3년형으로 다시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이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어쨌든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질문이 나오거나 혹은 또 자신이 소개를 할 때 굉장히 떳떳하게 또 자랑스럽게 그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그 이후 조국 장관이 이제 그 청와대에 들어가고 또 법무부 장관이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웅동학원에 문제가 생길 때도 사실은 자신이 동생과의 어떤 관련성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실제로 이사로 재직하면서였던 그런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동생과 관련된 사실심이 끝났다면 이 문제는 또 조국 장관도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줬던 분들, 특별 공헌을 했던 아프간인 378명이 지금 막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장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실시간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장면인데요.
본인들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살짝 얼굴은 안 보이게끔 처리했다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서 일했던 이 특별 공로자 391명인데요. 그중에 378명이 지금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비자도 특별히 좀 제공을 하고 취업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어린아이들이 여기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러죠. 영유아가요. 대한민국 정부를 도와줬던 아프간인 378명의 입국 장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오늘 입국했던 아프간인 절반은 10살 아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프간인들의 지금 입국을 보면서요. 제가 그 사회부 기자 시절에 그 베트남 보트 피플이 우리나라에 수용돼 있었을 때 수용소에 제가 취재하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당시 그때 그 베트남 보트 피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상선들이 구조를 해오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 끝에 이 수용소를 만들어서 일본들을 일정 기간 수용을 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지금 우리나라가 선뜻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아프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아프간에 파병가 있었을 때 그리고 또 아프간 재건 사업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와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 공로자를 모셔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이 조금의 상당히 이 좀 정치적 여유랄까 국가적 포용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또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또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이분들이 제3국으로도 갈 수 있는데 굳이 한국으로 오잖아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베트남 난민들 같은 경우 보트피플들은 우리나라에 수용돼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가 다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한국에 상당히 영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정도로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와 신망이 높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게 걸맞는 이 나름대로의 이 국민적 인식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분들이 특별 공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아프간 난민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이 포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입국한 아프간인들은요.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고요. 진천의 공무원 연수원으로 일단 수용이 됩니다. 진천 지역 주민들이 다행히 대승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일해왔던 그 아프간 특별 공로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용하는 것에 찬성을 하셨고요. 버스에 탑승해서 지금 진천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으로 수용이 됩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게이트를 나오고 있는 장면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모두 391명인데 그중에 378명이 지금 들어왔고 나머지 인원들도 조만간 곧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100여 명 이상이 영유아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가방 메고 저렇게 따라가네요. 코로나 검사 받았을 텐데 다들 건강에 이상 없이 대한민국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난민과 관련된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프간인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난민들의 일부 일단 한국에서 수용이 되는데 앞으로 이분들의 위치, 지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또 국민적인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고 있는 아프간 특별 공로자 입국 장면을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요, 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어머니 박모 씨가 이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과거 사회 환원과 관련한 조국 전 장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이 여러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뭐 이사장, 이사 다 있다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사회 환원과 관련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이 또 제기되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에 이제 뭐 제 생각입니다만 말 바꾸기 또는 또 거짓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보의 이중적 모습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것들을 우리가 뭐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동생분이 정말 그 입학 그 채용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또 범인을 도피시키고 또 뭐 여러 가지 횡령이나 그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2심에서 더 높은 형으로 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렴치범으로 이제 2심에서 판결을 한 건데 그와 관련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연관되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죠. 금방 나왔던 화면처럼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많은 논란이 되니까 웅동학원을 당연히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저렇게 철석같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사장은 어머니 그대로 계십니다. 이사도 가족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대체 저분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은 상황에서 그 약속을 왜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그 동생분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3년으로 올라가고 법정 구속되는 그런 참담한 경우를 당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국 전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SNS에서 의견을 내지 않고 있었다고 그래요. 몇 시간 동안 잠잠하셨는데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신부님이 그 어머님이 보냈다고 하는 신부님한테 보냈다는 편지를 인용하면서 고초를 당하는 예수 같은 걸로 묘사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댓글을 달아서 마음이 뭐 그렇습니다라고 댓글 달았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댓글 달고 하시면서 왜 2년 전에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웅동학원 사회화하는 데에서는 어떤 조치도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 그것 좀 신속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윤희숙 의원 얘기가 나왔을 때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뭐 교수님이나 평론가님께서도 의원님께서도 이거는 부녀지간이고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아버지와 관계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은 동생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동생이 이제 2심에서는 그 형이 조금 더 이렇게 커졌는데요. 그런데 동생하고 지금 동생이 일반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행여라도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캠프에 있다 보니까 캠프하고 연관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운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받던 동생의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국 전 장관과 물론 이것이 제가 법적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법정에서 2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서 잘못한 일을 한 거는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비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인가라는 생각, 이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관련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2년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보여지기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2년 동안 횟수로 이제 2년 동안 그러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조국 전 장관과 지금 평온하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운동학원 대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안 한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지금 여기 그 시청자들 모두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사회 환원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뭐 여러 가지로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족들까지 일반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너무 집중을 해서 비난하는 것은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사실 1심에서는 공범들보다 또 채용 비리의 주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을 받은 게 그 주요 형사 사건이 다 배당돼 있는 그 부장판사 때문이 아닌가.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의혹 등도 다 거기에 배당이 돼 있었는데 뭐 1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준비 기일 한 번밖에 안 열었던 판사거든요. 근데 그 판사가 병가가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또 이 사건도 1심은 형량이 낮았는데 2심에 와서 이례적으로
법적으로 3년 형량이 나온 것도 놀라운 거니까 이것도 특혜 아니었던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원의 직위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돼서 죄질이 나쁘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면 저희도 안 여쭤봐요. 근데 후보자일 때 가족 모두 운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말을 하셨으니까 책임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친인 이사장도 저희 가족이 이 손을 떼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저와 제 며느리 정경심 교수입니다.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박 이사장 모친과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여전히 이사로 있고요. 사회 환원 절차를 밟는다고 하셨는데 2년 동안 지금 운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다 조선일보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해서 살펴보니까요. 사회 환원하는 얘기가 이사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안 나오고 관심법으로 얘기하시나요? 그거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총 부채가 263억 원에 달하는데 그중에 68억 원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사채와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요. 그 동생의 전처와 관련된 소송 비용을 학교법인 재산으로 충당하려고 했었어요. 이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환원은 안 하고 오히려 막 변호사 비용 같은 거를 거기서 충당하려고 하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정식 논의하기 전에 뭐 이 다른 식의 이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2년이 지났다는 점은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중에서 우리가 많이 주목하는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지만 이와 못지않게 국민의힘이 상당히 반대했던 법안이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 바로 사립학교법입니다. 이 사립학교법의 그 개정안의 핵심이 지금 그 이 사립학교에게 맡겨져 있는 교원 채용에 관한 권리를 사실은 일부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에게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립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부정부패가 상당히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나온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박수를 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지나치게 가혹한 여러 가지 이 뭐 처벌 그리고 또 뭐 집중 보도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어떠한 변명도 저는 뭐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징역 3년으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는 자동 면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달 31일자가 휴직 마지막인데 더 추가로 요청도 없었고 지금 법정 구속돼서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학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징계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교수로서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조치가 될 거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아내 정경심 교수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지요. 그랬다면 그렇죠. 위조를 했고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무엇보다 입시 부정행위잖아요. 사실이면. 네, 가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 하에서 법대 교수니까 이건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지요. 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 면직이 되면 뭐 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뭐 잘 아시겠네요, 이거. 예. 그러니까 뭐 사립학교에서 교원으로 있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예.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은 이게 연금에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종 업종에 취업이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있어서 굉장히 크죠, 타격이.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된 것은 동양대학교 측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면직 처분은 스스로가 그만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면은 이제 연금이라든지 재취업 조항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예. 정경심 교수로서는 이제 다른 또 직장을 알아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론이 어떻게 향방을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법정 구속돼서 지금 징역형을 살고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징역형을 다 사시고 만기 출소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오면 사회에 복귀하셔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새로 시작하실 텐데, 어쨌든 교수로서 봉직했던 내용에 대한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된 부산대 입학 취소 예비 처분, 예정 처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청원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부산대 땡땡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고요. 한 30만 명 가까이 지금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답변을 내놔야겠죠. 그런데 이 한 SNS 정치 부문 실시간 트렌드에 양의 위법 이런 게 갑자기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렌드로 선정을 했다는 건데요. 자, 이종구 평론가님, 왜 네네. 갑자기 양의 위법이라는 잘 모르는 게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네, 왜 그렇게 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민청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 부산대 모모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합니다라고 제목을 달고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 청원한 사람은 이름을 다 썼어요. 아, 예.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특정인의 어떤 정보가 들어가니까 네. 그것을 막은 거죠. 특정인의 어떤 정보를 막아서 이렇게 이 별표 아, 표시로 예, 예. 바뀌게,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에 그 별표는 안 보이고 양의 위법이라는 그것이 이제 계속 회자되면서 예. 도리어 인터넷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궁금해서 그 그렇죠. 검색어를 또다시 이제 사람들이 쳐봅니다. 아, 저도 한번 봤어요. 이거 뭔가 그렇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양의 위법을 치고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이 검색 트렌드에, 실시간 트렌드에 예. 높은 순위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조 전 장관 지지하는 층이 강하다는 게 또 보입니다. 이 부산대 조치에 대해서도 이걸 취소해달라고 지금 청원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부산대가 처분 예정을 했더니 고려대 측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당의 정청래 의원은 고려대가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입학 취소를 논의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판결문인데요. 여기에는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검찰이 입학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했는데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려대도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요. 무슨 심사를 하려면 심사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근거로 취소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정청래 의원은 지금 그 판결문에 이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물론 입시 자료 보관 기간 지났고요. 어느 서류 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검찰이 압수한 정경심 교수의 PC 속에 어떤 목록을 제출했다, 이런 어려운 자료를 제출했다는 목록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그걸 근거로 이 고려대 부분에 대한 주장도 했고요. 1심 판결문을 보면 일부 제출한 걸로 보인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두하 의원님, 어떤 내용이 지금 제출됐다고? 예,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그 조국 딸은 2010학년도 그 고려대 수시 모집에 응시하면서 당국대 논문을 제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려대에서 압수수색을 한 결과에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개인 PC에 이게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 PC에 보면 이제 학교 서류 입시 전형을 할 때
제출한 쪽에서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거기에 목록에 이 당국대 논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 재판부는 당국대 논문을 고려대 국제학부와 환경생태공학부에 그 수시 지원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였다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진술,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인정하면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고려대는 여기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입학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대나 고려대에서는 입시 요강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입시 부정이 발견되면 이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거는 형사 처벌이 대법원에 가서 확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입시 그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산대는 이제 공립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징계라 그래서 그 이제 행정 처분인데요.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개예요. 네네. 이건 따로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키스트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아서 거기서 서류가 잘못 제출됐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부산대 같은 경우는 그 자료만 갖고 와서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항소심까지 확정이 되면 사실관계는 확인이 다 돼서요. 항소심 선고 이전에 입학이 취소된 게 서울대 치의학과 생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전북대 케이스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산대에서 하는 게 위법한 입학 취소라고 하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대 관련에 대해서는요. 1심 재판부 판결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국대 논문을 고려대 국제학부, 환경생태공학부, 이화여대 국제학부, 경희대 관광학부에 수시 지원 시 증빙 서류로 제출했다. 이런 또 대목이 있어서 고려대가 이 관련 서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을 1심 재판부는 내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일관되게 또 이걸 안 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고려대학교의 명예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고대에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입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그 시기에 들어갔던 것이 세계 선도 인도 전형이란 것인데 의학 중심의 전형, 영어를 잘하는 그게 뽑혔습니다. 불법이란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네,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려대도 지금 좀 난감할 수 있겠다. 서류가 없는데 그럼 뭘 가지고 전 장관 딸에 대한 입학 여부를 판단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또 논란이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 전 장관 쪽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져서 불리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또 추측도 가능합니다. 과거 조 씨를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켰던 당국대 장모 교수. 조 씨가 외국 대학 간다 그래서 좀 1저자로 등재시켜줬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같은 학부형이니까 학부형 모임 자주 하잖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고등학생이 무슨 충분이라고 얘기는 못하죠. 예,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미국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저자로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뭐 외국 대학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뭐 고대 아니 거기 갈 거면은 뭐 여기 와서 이 난리를 쳤나. 네, 저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고려대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서 그냥 무슨 위원회만 구성된다 이런 입장만 꺼내놓고 왜 결론을 안 내느냐 이렇게 좀 불만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자, 차지원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고대에서는요?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당시 2010년도 지금 입학 그 당시 서류가 보존돼 있느냐 여부가 가장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1심 재판부도 지금 당국대 논문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렇게 표현을 쓴 거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나름대로 심증은 가지만 정확한 물증은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관되게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려대학이 어떤 식의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 만약에 입학 취소 그 처분 결과를 내었을 때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아마 이 법적 소송으로 가면서 지난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고려대학의 명예고 그게 또 몸담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학생들과 또 동문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일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또 눈길을 끌었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조 전 장관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옹호를 많이 했었는데 조씨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특정 캠프에서는 조 전 장관을 손절하려는 게 아니냐, 지금 있는 캠프 쪽의 입장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김남국 의원 어떤 이야기를 조 전 장관에 대해서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의 이번 수사를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보고 정말 국민들과 함께 분노해서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수사!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선물 받고.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되게 너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친조국이었죠. 그래서 왜 지금 가만히 있느냐,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 맡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재명 캠프 입장은 조 전 장관과는 좀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 우리 이경 대변인한테 여쭤봐야겠죠? 어떻습니까? 그 해당 소속 캠프에 있는 사람으로서요, 뭐 손절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조국 전 장관과 어떻게, 이건 정말 내부적인 얘기인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비공식적인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로 그냥 비공식적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얘기가 나눈 정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아까 영상에서 조국 전 장관님의 어떤 그 이미지 같은 거를 보고 그 당시에는 저 영상을 보면서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저렇게 편집한 화면으로 영상이 나가니까 그렇게 호감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되시려는 분들은 또 저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얘기를 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이거 논문을 안 냈다고 하는 측인 거고, 만약에 이게 논문을 냈다라고 할 거면 냈다라는 증거는 고려대가 뭐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이거를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대 얘기도 잠깐 해드리면은 입학 취소가 아직은 아닙니다. 이미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취소 예비 처분인 거죠. 아직 뭐 입학 취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이미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조금 더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은 우선 뭐 서류 얘기가 다 허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이렇게 언론에서 또 검찰들이 허위라고 했던 서류가 전혀 입학의 과정에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서류를 넣기 때문에 무슨 업무상 방해죄라고 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전에 학부 성적이 3위였고 그리고 영어 성적이 전체에서 지금 서류 통과자 중에서 뭐 4위이다. 그래서 학부와 영어 성적으로 이 학생이 지금 이렇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한테 서류 전형에서 낸 학생들 아니면은 뭐 그 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조 씨가 지금 합격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본 일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구나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류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고요. 서류는 제출했지만 그게 이제 합격에 크게 좌우되진 않았다는 취지로 부산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 위주로 이야기를 했지 표창장이 크게 작동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 그 서류 관련된 거는 이 요강에 있는 그 항목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취소 처분을 하는 거다라는 게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의 판단과 학교의 판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전히 있고요. 이 최종적으로 취소가 결정되기까지는 만약에 된다면 한 2-3달이 걸린다는 말씀 드렸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문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 또 등장을 했는데, 조 씨 인생 박살난 게 한 가족을 다 이 10년간을 다 무효로 만들었다. 잔인하게 딸의 인생까지 박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 방송에 나가서
조 씨 인생을 박살낸 건 부산대가 아닌 조국 부부의 그릇된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 한 사람 10년간의 노력과 실력이 실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업무방해라는 법리 하나 가지고 한 사람 인생 10년 전부 다 무효로 만든 거잖아요. 조국을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박살내는데 정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어준 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미 씨의 인생을 박살내고 있는 것은 부산대가 아니라 조국 정경심 부부의 그릇된 가치관 아닐까요? 부모님이 조국 정경심이 아니라는 게 탈락 사유가 되어버린 이 청년이 느꼈을 박탈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알량한 논리로 조미 씨를 두둔하는 것보다 먼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 가족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처지라는 건 다들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김인국 전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대표가 조 전 장관 모친이 자신에게 보냈다는 편지 글의 일부를 발췌해서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모친은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 지금 제가 2년 넘도록 그 마음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어미로서 가족 희생이 따르더라도 검찰 개혁을 포기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언제쯤 빠져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의 법학자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편지글을 보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 황교익 씨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뒤에 골고다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다. 가시왕관이 씌워졌고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의 마음은 이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는 성모의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이 좀 고통스럽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이 직접 그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국 전 장관을 예수, 그리고 이제 어머님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로 지금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조국 사수대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간혹 황교익 씨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국 장관을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는 십자가를 맨 예수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많은 그 분노를 사게 했는데, 저는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예수라고 하고 본인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제가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비유를 하시는 것은 자유시겠지만 남들이 하는 거하고 본인이 본인 가족을 예수하고 성모 마리아 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지나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조국의 어머니 그 웅동학원 이사장께서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사장으로 계신 모친께서는 그 캠코에다가 지금 그 웅동학원이 빚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억이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자산공사에 채권이 그쪽에 전달이 돼가지고 채권을 갚아야 될 게 수십억이 있는데 그걸 계속 갚으라고 웅동학원에 공문을 보내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최근에 법원에서 재산 명시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 저 어머님 이사장이 재산을 공개했던 게 뭐냐면 9만 몇천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 자기를 성모 마리아로 비유합니까? 저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님의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다 보니까 이게 공개가 됐을 때 느끼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겠다 이런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조 전 장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이렇게 접하니 목이 메입니다. 신부님의 위로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개인적인 편지였고요.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요? 저는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어머니고 그러면 노모입니다. 그 노모께서 지금 아까 1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손녀의 과거의 10년이 다 부정당한 듯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개인적인 편지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류에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부모를 만나서 청년들이 분노를 한다라고 앞서서 많은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서류 자체가 동양대 표창장 그리고 어머니가 일하는 부분을 가서 도왔던 지역까지 가서 도왔던 그래서 받았던 그 표창장이었고 그리고 이게 입학사정관 제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학교 측에서 밝혔던 그런 인턴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조 전 장관과 같은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던 어떤 박탈감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는 이런 프레임이 맞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나경원 전 의원의 D-A뿔 미국 고등학교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 솔직히 이런 부분이 더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이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근데 경찰이나 이쪽에서 뭐 다 무혐의를 일단 검찰에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딸 같은 경우에 지금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들이 드러난 부분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단지 그 위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있어서 4년이라는 형을 받았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